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어제는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첫 기자회견이 있었죠. 참사 후에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장례와 발인도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그러면 끝난 것인가? 아닙니다. 가족, 특히 이 자녀를 잃은 아픔과 슬픔, 분노, 상실감, 또 진실에 대한 추구, 공황은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이 평생 치유되기 힘들기 때문에 트라우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함께 애도하고 추모하고 공감하고 위로하는 과정은 오래 이어져야 할 일입니다. 자, 2차 가해하는 사람들, 공감 능력이 없는 분들이고요. 성숙한 사회라면 이들을 끝까지 품어야 합니다. 자, 한편 밤이 되니까요. 이 카타르 월드컵 붉은 악마의 거리 응원이 결정됐죠. 서울시가 조건부로 승인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첫 경기는 내일 밤입니다만 조별리그가 시작되자 이변이 일어나면서 벌써 열기가 달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 이틀 동안 경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야, 이란이나 호주처럼 지면 안 되겠다. 남은 경기들이 암울해지겠구나. 에콰도르나 사우디처럼 첫 경기를 시원하게 이겼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우리 공동체 안에는 희노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슬픔을 다독이는 것이 먼저겠고요. 기쁨과 즐거움도 지혜롭게 나누는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과연 여야 합의가 가능할지, 또 예산국회 현재 상황까지를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여의도 정치 핵심 관계자, 여의도 정액관, 그리고 사건본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부 마지막에 신청곡을 틀어드리고 있는데요. 이 디저트송 신청 매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요.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있고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오늘은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연구원 모시고 한입뉴스를 시작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이태원 참사 유족의 첫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자, 이 명단 공개 논란은 본질이 아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도 짧게는 전해드렸습니다만, 네. 박 기자님이 한번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TF 주최로 유족들의 기자회견이 처음으로 열렸는데요. 이제 분위기가 좀 기자회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네. 너무나 슬프고 일부만 봤지만 그 참사 희생자가 된 자녀들에 대한 편지글들을 눈물 흘리면서 읽으시더라고요. 네, 기자회견 도중에 한 분이 울다가 실신해서 회견이 잠시 중단되는 일도 있었고요. 이 유족들의 발언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무능한 정부의 아들을 빼앗겼지만 엄마는 더 이상 눈물만 흘리는 무능한 엄마가 되지 않겠다. 이 땅의 모든 아들이 어처구니 없는 참사에 희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밝혀달라, 이렇게 소리치겠다.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 제가 원하는 건 그날의 진실과 투명한 조사, 책임 있는 자의 사퇴, 대통령의 공식적 사과입니다. 네. 이런 얘기도 나왔고, 네. 또 하나 이제 명단 공개가 2차 가해다라는 이런 보도나 비판도 있었는데, 한참 있었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족들은 그 전에 저희 동의 없이, 위패 없이, 또 영정 없이 차려진 분향소가 저희에게는 2차 가해였습니다. 이런 또 지적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6가지 요구사항을 어제 유족들이 발표했는데요. 네. 이게 진정한 사과, 그러니까 대통령과 정부의 진정한 사과, 그리고 성역 없이 엄격하고 철저한 책임 규명,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과 책임 규명, 네. 참사 피해자의 소통 보장과 인도적 조치, 적극 지원,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적극적 조치, 또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입장 표명과 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네.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 기자회견 이후에 어제 이 KBS 인터뷰에, KBS 네, 방송에, 네. 배우 고 이지한 씨 어머니가 출연했습니다. 나오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그러니까 조계종 이 추모 법회나 종교 행사나 회의에서 사과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사과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얘기했던 뭐 너무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다. 이거는 사과가 아니다. 정식으로 정말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지적을 했고요. 물론 이제 어제 저희가 뭐 전해드린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특별법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 물론 네. 나중에 대통령실이 그건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어쨌든 이 배상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지적도 비판도 좀 나오곤 했었는데 어제 이지한 씨 어머니도 아니 이거 가만히 있으라는 뇌물인가. 네네. 이 정말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 배상금 얘기는. 그리고 만약에 배상금 준다고 하면 10조 원이라도 해도 이게 합당한 금액이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네, 자 유족들의 첫 이제 요구 사항이 나온 겁니다. 또 더 많은 유족들이 앞으로 모이게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눈여겨본 대목은 이 유족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 우리들이 모여서 충분히 슬퍼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리고 이제 유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사실 유가족들이 가장 아픈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추진되는 것들은 이게 뭐 합동, 분양, 소든 또 그 이후에 어떤 뭐 절차든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영권님 그 유족 발언 중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발언이 다시 도마 위에 올라왔어요. 네, 이상민 장관이 참사 직후에 했던 발언들이 이미 많이 논란이 됐었죠. 뭐 예를 들어서 경찰을 추가 배치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거나, 네, 맞아요. 이렇게 주체가 없는 행사에 있어서 권한이 없다. 어제 유족들도 이 이상민 장관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마음 아파한다는 게 다시 한번 입증이 돼서 이상민 장관에게 사실 사퇴를 많이 요구하는 발언이 나왔고요. 또 하나 이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도. 유족들이 서로 만나서 보듬어 줄 수 있는 공간을 왜 애초에 마련해 주지 않았느냐. 참사 17일이 지나서 유족이 스스로 좀 수소문을 해서 거의 비밀 공작하듯이 유족을 찾아 만났다. 연결했다. 네, 이렇게 봉안식이라도 좀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연락했어야 되는데 왜 정부가 유족을 이렇게 대하느냐라고 분노를 많이 표하셨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상민 장관의 거짓말 논란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11월 16일 국회에서 이 명단 관련한 얘기가 나오자 행안부에는 명단과 연락처가 없다 그랬어요. 유족의 명단과 연락처가 없다고 했고 야당에서 왜 그거에 없냐 말이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안 갖고 있는 거를 윽박지른다고 생기냐 이렇게 좀 발끈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제 기억엔 셌던 게 그렇습니다. 아니 왜 국무위원의 발언을 믿지 못하십니까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기억하시겠지만 근데 그저께 언론 보도를 통해서 행안부의 명단이 있다는 게 밝혀진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과연 정부가 지금까지 정부의 역할을 하지 않아서 유족들이 분노한 부분 왜 유족들을 챙기지 않느냐 먼저 다가와서 위로하고 유족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유족분들이 다 모이시게 돼서 이태원 참사 현장에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추모비 같은 게 세워질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부득이 희생자의 이름을 넣지 않겠다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그렇죠. 뺄 수 있지만 우리 아이의 이름을 꼭 넣어주십시오 하는 또 가족들의 희생자의 이름은 넣어드려야 하는 거잖아요. 네, 어제 벌써 유족 34분이 모이신 거니까요. 앞으로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국회는 예산 국회입니다. 민주당 또 야3당 강하게 이제 국정조사 요구하고 있었는데 이 기류가 조금 바뀐 것이 국민의힘이 의총을 열었고요.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 법정 시한은 12월 2일 이 처리 후에 국정조사 실시 입장을 정했는데 이거 확정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의총에서 뭐 의원들이 의견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이 원래는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의 개인적인 입장, 그러니까 원내 상황을 좀 끌어가면서 이러다 보면은 예산안 처리 아예 못한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 실시하는 걸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표명했었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긍정적인 뭐 입장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김진표 의장 만났을 때.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오늘 의원들의 추인을 받은 상황이 됐는데요. 오늘 이제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서 합의를 해줬고 추인을 해줬고 민주당의 또 제안대로 우리의 요구대로 예산안 처리 이후에 실질적인 국정조사 실시에 들어간다면 그 점은 원내대표단에게 위임을 해주겠다. 뭐 결론이 났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원내대표단의 힘을 좀 실어준 거고요. 그런데 뭐 원내대표단이 위임을 받아서 협상을 하지만 협상에서 많이 양보는 하지 말라. 이런 주문이 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기간하고 또 이 국정조사 대상 기관
이거 어떻게 할지. 네. 벌써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이 대통령실 조사라고 했는데 어디를 조사할 거냐. 어디까지 조사할 거냐. 네. 이것도 좀 쟁점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포함해서 뭐 기간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은 민주당을 포함한 야삼당의 생각대로 입장대로 끌려가는 상황이니까 네네. 이걸 좀 논의를 해봐야 된다. 예. 그래서 여야가 지금 보면은 오늘 뭐 내일 본회의니까요. 본회의 전까지 계속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들이 논의를 하겠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권이 여야가 각자 자신들이 하고 싶은 조사가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유가족의 요구와 이야기를 받아서 그분들의 이 마음을 풀어주는 국정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경청을 하고 이 국조의 내용과 범위를 좀 잡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그동안 주장했던 선수사 후 국정조사, 이 사법적 절차로 진상을 규명하고 거기에 따라 문책한다. 이건 또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였잖아요. 네. 이 입장을 결국은 철회한 셈인데 이 연구원님 좀 어떤 요인이 작용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어제 유족의 기자회견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의총 발언을 보면요. 유가족들은 아들, 딸들의 영정을 들고 비통한 심경을 토로했고 유가족들도 울었고 저도 울었다 그러면서 공감을 표했어요. 네네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국정조사에 임하지 않을 수 없는 압박이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방금 박 기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은 여전히 조사 범위와 기한에 대해서 좀 축소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조수심 국민의힘 의원도 라디오에서 비슷한 발언했거든요. 이 범위에 대해서는 다시 고려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내일까지 명단 제출을 할지 안 할지 국조 특위 명단 이 부분도 좀 여전히 남아있는 좀 불씨이기는 합니다. 그래요. 이제 이 예산 처리 후에 한다면 12월 초인데 일단 또 민주당, 야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요구서 이제 처리를 또 밀고 있으니까. 네. 근데 오늘 국민의힘의 의원총회 현장을 좀 보면요. 네. 뭐 이렇게 추인을 원내대표단이 받았지만 네. 일부 의원들은 좀 반발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얘기 했냐면 이채익 국회 행안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채익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최초 수사 보고도 없는데 난데없이 지금 국회가 국정조사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 네네. 또 민주당이 제2의 세월호의 망령을 또 세월호를 또 이용해서 권력을 무너뜨린다는 유혹을 갖고 있지 않은지 국민이 많은 의심을 갖고 있고 저 자신도 의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또 송석준 의원 같은 경우도 자꾸 정치권이 끼어들어서 수사 관계자들을 불러도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다 못한다. 이것밖에 못 듣는데 왜 이거 국정조사 하는 거냐. 뭐 이런 또 반발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네. 이런 당내의 이 반발을 어떻게 또 원내대표단이 국민의힘에서 무마해 가면서 이걸 좀 협상에 나갈지 이것도 좀 봐야겠습니다. 네, 세월호 때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절대로 이게 정치적으로 갈라쳐서는 안 된다. 참사의 문제만은 어제 유가족분 한 아버지의 말씀이 저는 정치 모른다. 그런데 우리가 뭐 반정부 세력도 아니지 않느냐.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이런 또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자, 정치권에서 이걸 자꾸 프레임으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2부에서요.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인터뷰가 예정돼 있으니까 관련된 이야기, 의총 이야기는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수사 후 국정조사가 조금은 이제 병행돼서 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지금 경찰청의 특수본에서는요. 자,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고발 건 이게 소방노조의 고발인데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까? 네, 오늘 이제 고발인 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진영 공무원 노조 총연맹 소방청지부 위원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특수본이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고진영 위원장이 오늘 이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고발 이후 일부 행안부 수사가 진행됐지만 이 총체적 책임이 있는 장관 집무실 압수수색이 없었다. 그리고 개인 휴대 무전기까지 압수하며 현장 실무진만 탈탈 털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상민 장관의 사퇴도 주장을 했는데 참사의 잘못이 있는지는 매우 중요하고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낸 부분이지만 이게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이번 참사에 책임지지 않으면 향후에도 장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래서 이상민 장관이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요. 보니까 어젠가든가요. 저희 용산 소방서장 최성범 서장 소환 조사를 받기도 했었는데 자, 그런데 이 연구원님 이상민 장관의 거취에 계속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유가족으로부터도 이제 사퇴 요구가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 이상민 장관의 입장 아직 변화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관적으로
사퇴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공직자의 의무다. 이렇게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왔고 뭐 백지 사표를 이미 내놓은 상태나 다름없다. 그런 얘기 이렇게 있었죠. 아무 욕심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어제 이상민 장관이 직원들에게 또 피자를 대량 주문해서 이렇게 대접을 했다 그래요. 지금 경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직원들을 대접했다 그러고 또 어제 행안부 사무실을 다 돌면서 직원들과 인사도 나눴는데 여기서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사퇴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보입니다. 그래요. 피자를 돌렸다. 어떤 의미일지. 글쎄요. 자,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여의도 마포대교 쪽이 극심한 교통정체에 출근 시간부터 시달렸습니다. 집회가 있었는데요. 노동자 집회였죠. 자, 민주노총의 공공운수노조가 오늘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건이 아니에요. 공공운수노조를 시작으로 지금 동투라고 하죠. 겨울투쟁인데 노동계 파업이 줄줄이 예고되고 있네요. 네, 원래는 이제 춘투라는 말이 노동절 즈음에 그렇습니다. 익숙한데요. 겨울철 맞이한 노동계의 투쟁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공공운수노조 산하의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지부와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분해가 전면 파업에 들어갔고요. 내일은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는 화물연대 파업, 모레에는 임금 정상화 급식실 노동자의 폐암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 파업, 30일에는 구조조정 중단과 인력 증원을 요구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이 예정돼 있고 다음 달 2일에는 오봉역 철도 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해가지고 인력 감축 또 철도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전국 철도노조 파업이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안전 문제, 건강 문제 이런 요구가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정부와 각 단체 대응을 좀 어떻게 해 나갈지 물론 정부는 기본적으로는 불법에는 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대화 테이블이 마련될지 좀 봐야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슈가 춘투 같은 경우에 임금 인상이다. 그러면 이제 이건 노사 문제인데 지금 요구는 요즘에 철도 사고를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탈선을 하지 않나 또 이제 근로자가 사망하지 않나. 근데 이런 건 좀 인력을 너무 감축해서 위험에 처했다. 인력을 늘려달라. 이런 건 일단 그 노동 환경을 좀 개선해달라 이런 요구로 들리는데 조금 이제 여야 정치권도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자, 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은 내일 화물연대 파업입니다. 근데 이게 안전운임제, 일몰제로 돼 있어서 이거 연장 유지해달라는 요구는 이미 지난 6월에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거 했다가 사실은 손배소당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노란봉투법이 등장하고 복잡한데 이게 5개월 만에 이제 재파업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안전운임제 아직 해결 안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6월 7일 이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에 8일 동안 총파업을 하고 정부와 협상을 거쳐서 안전운임제를 연장한다. 그리고 품목 확대도 지금 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바인데요. 지금 시멘트와 컨테이너 운송만 안전운임제 일종의 최저임금이 적용돼 있으니까 다른 품목으로도 왜냐하면 위험물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무거운 짐들이 많으니까 그런 운전도 위험하고 과로가 많다 해서 품목 확대도 논의하기로 했는데 지금 노조 입장은 6월에 파업 종료를 그렇게 한 다음에 합의대로 품목 확대와 그 기간 연장 나아가서 일몰제 폐지까지를 다 논의해야 되는데 정부가 처음부터 품목 확대는 아예 안 하겠다고 선을 긋고 시작을 했다.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국회 국토부가 이 안전운임제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하는데 거기 보면은 화주들이 안전운임제 반대한다. 품목 확대도 반대한다. 심지어는 화주들에게 부여한 안전운임을 이제 빼줘야 된다. 이런 의견을 국토부가 제안을 한 거예요. 국회에. 자, 그런 것들을 보면 노조 입장에서는 정부가 협상 의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진전된 논의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5개월 만에 다시 파업하게 됐다. 이게 노조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6월 파업을 풀 때 정부가 입장을 수용하는 줄 알았는데 이후 이제 진행된 과정을 보니까 정부가 의지가 없어 보인다. 그렇습니다. 어제 일단 정부 여당이 일몰제에 대해서는 3년 연장한다. 이런 일단 협상안은 냈는데 품목 확대는 역시 거부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참 이슈가 많습니다. 이게 들어가 보면요, 굉장히 이제 복잡한데 또 다수 화물 노동자들의 또 생계와 또 직결된 문제들이기도 해요. 우리가 앞으로도 좀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요 12시 4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점심시간에
교통 상황을 알아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이승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향인데요. 당일에서 토평 나들목 사이 작업으로 4, 5차로가 차단되고 있고요. 이 작업 여파가 조금 더 늘었습니다. 하남분기점에서 토평 쪽으로 7km 구간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남사 진이 부근에서 시설물 보수하고 있어서 부근 3km 구간 정체되고요. 부산 방향으로는 충청권 삼양터널에서 옥천 휴게소 사이 작업 여파로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는 서창분기점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났는데요. 갓길로만 통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월곶분기점에서 서창분기점 쪽으로 4km간 지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함양 울산고속도로 함양 방향으로는 울주분기점 밀양 방향 진입 내부가 사고로 전면 차단되고 있어서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다음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대장동 사건 관련된 수사와 재판들인데요. 자, 최근에 이제 남욱 변호사 또 석방되기도 했습니다. 법정에서 입을 연 대장동 3인방 하면 이제 대체로 유동규 전 본부장,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이렇게 이제 거론이 되고 이외에도 이제 회계사 변호사들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 한 명, 이 남욱 변호사가 박 기자님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심경 토로를 했네요. 네,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 남 변호사 집 근처에 가서 얘기하다가 남 변호사를 잠깐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1년 전에 했던 얘기와 지금 진술, 법정 진술이 달라진 거 아니냐. 네네네. 이거 왜 이렇게 달라진 거냐라고 계속 이제 물어본 겁니다. 네네. 이상하니까. 그랬더니 남 변호사 얘기 뭐냐면 1년 전에는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 1등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었다. 아하. 그리고 이 대표 측에 대선 자금까지 줬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술을 번복한 거 천화동인 1호 지분 관련 그 딱 하나다. 그러니까 이게 김만배 씨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네네네. 거기 이른바 이 성남시장 측, 그러니까 이 정진상 실장이나 네. 김용 부원장 측에 또 유동규 전 본부장 세 사람 측에 지분이 있었던 거다. 네. 그 주장을 한 것밖에 없다. 나머지는 기존 조사에서 이미 했던 얘기거나 전에 말하지 않았던 사실 지금 얘기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더 주장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 대표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 남 변호사의 법정 증언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죠. 네네. 이거는 신빙성이 없다. 아마 진술만 있는 거 아니냐. 너 들었다는 전원만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 변호사는 여기에 대해서 아니 이게 다 조작이면 제가 진짜 똑똑한 거다. 13년 동안 네. 발생한 일들을 이렇게 모두 지어내서 말했으면 네. 소설가로 등단했을 거다. 이런 취지의 네. 얘기까지 네.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법정에서 얘기한 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법정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고소할 수 있는데 왜 아니라고만 하고 위증죄로 고소하겠다는 얘기는 안 나오냐. 네. 또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최근에는 이제 남욱 변호사의 이야기가 언론에 많이 이제 보도됐고 그 내용들이 대부분 또 이제 지금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와 관련된 네. 이야기여서 크게 화제가 됐고 그랬는데 또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 천화동인 1호 이것의 소유주는 김만배 씨인데 당사자 진술이 아니라 네. 그렇게 들었다라는 또 전원 진술만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반박을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앞으로 좀 이제 어떻게 재판 과정에서 갈지 또 수사 내용 이런 걸 지켜봐야 될 텐데 지금 이 연구님 주로 김만배 씨나 유동규 씨에게 들었다는 발언들 그런데 남욱 변호사가 이제 태도를 바꿔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폭로를 이제 내기 시작하는 거. 네네. 아까 이야기는 지난해 그때는 유력 대선 후보였고 네. 지금은 아니다. 배경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종합해 봤을 때 본인의 책임이나 형량을 좀 줄이려는 의도가 보인다. 네. 왜냐하면 지금 다른 증인들이 유동규 본부장이라든가 다른 재판 진술 검찰 조사 진술에서 너무 많은 얘기가 나오니까 네. 예를 들어서 천화동인 1호 지분이 거기 이재명 대표 측의 지분도 있다. 김용 본부장이나 네네. 정진상 실장이나 이것도 그러면 이제 본인의 어떤 책임이 줄어드는 거죠. 예. 본인의 지분은 되게 조금이었다. 나의 이익은 조금이었고 네네네. 저들의 이익이 컸다라는 식으로 지금 진술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 돈을 전달했다 이런 부분도 진술들을 잘 보면 요청이 와서 내가 했다. 유동규 본부장이 무슨 이익이 있을 거라고 말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 진술들을 보면 남욱 변호사가 본인을 굉장히 수동적인 위치로 이제
좀 규정 지으려고 한다는 네네. 그런 태도가 보인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런 그 남욱 변호사 태도나 심경 변화가 있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나 일관성도 우리가 또 100% 믿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데 이미 언론 보도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현실화라든가 네네. 심지어는 야권 정계 개편 얘기까지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미 거의 뭐 죄가 확정된 것처럼 보도가 네네.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언론 보도에도 조금 신중함이 필요하다. 그래 민주당 내 기류도 뭐 여러 가지 보도상으로 보면 말이죠. 뭐 이제 또 이낙연 전 대표 언제 귀국하나 이런 기사도 그렇습니다. 있고 말이죠. 자 이제 관련돼 있습니다. 관련이 돼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남욱 변호사 이야기는 전원이라고 치더라도 자 화천대유가 회사인데 대주주가 김만배 씨고 네. 아까 이야기한 천화동인 1호, 2호, 3호, 4호 주인이 다 다르죠. 네. 그런데 내일 0시가 되면 오늘 밤입니까? 그렇습니다. 자정이 지나면 김만배 씨가 풀려나네요. 그렇습니다.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나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21일 0시 넘어서 이제 풀려났고 24일 그러니까 내일 0시가 되면은 이제 풀려나게 된 상황인데 김만배 씨의 입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남욱 변호사가 얘기했던 부분 중에 많은 부분이 뭐 들었다. 김만배 씨한테 들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기자들의 이제 관심, 국민들의 관심은 김만배 씨가 보면 내가 한 얘기 맞아요. 라고 하면은 진술의 신빙성이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만배 씨가 어떤 얘기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이 남욱 변호사나 유동규 전 본부장의 얘기와 뭐 똑같은 진술할 가능성은 적지 않느냐 네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줄곧 청화동의 1호 지분은 모두 내 것이라는 그런 주장 계속 이건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까지는. 견지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작년에 나왔던 것은 천화동인 1호 지분 뭐 그중에 뭐 그건 뭐 그분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분이 등장했죠. 그걸로 계속 나오다가 이제는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은 그분이 결국에는 김영 부원장, 정진상 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나눠 가지는 그런 구조 아니었겠느냐라고 좀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김만배 씨가 거기서 이거 진짜 나눠 갖기로 한 겁니다라는 얘기를 과연 할까? 그러면은 나눠 간다면 정말 나눠 가져야 되는지도 네네. 이건 뭐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굳이 자신의 진술을 번복할 이유는 없는 게 아니냐 네네. 이런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모릅니다. 오늘 출소한 다음에 기자들한테 얘기를 할지 아니면은 바로 얘기는 안 하더라도 또 다음 재판에서 얘기를 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김만배 씨의 입이 앞으로의 좀 관건이다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풀려 나오면 뭐 남욱 변호사 기자들과 또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밤부터 이제 기자들이 김만배 씨에게 몰려가겠네요. 네, 어떤 기자 이야기들이 출신이기도 하죠. 김만배. 네. 언론인 출신이죠. 네. 법조 기자였고. 네. 그래요. 자 이게 언론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좀 이용건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대통령실과 좀 MBC에 그야말로 이제 대립각이 아주 뾰족하게 서 있는 상황. 네. 그런데 이제 언론계를 보면 우리가 이제 언론 5단체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기자협회 등 언론인 단체는 대통령실의 이제 좀 행동을 비판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대통령실의 출입 기자단은 조금 소극적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제 불사조 기자단에서 두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좀 세세하게 들어봤지만 네. 어떤 분위기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대통령실이 그 대통령실 출입 기자되는 게 일종의 지금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MBC 기자와 그 이기정 비서관의 설전 이후에 예. 대통령실 행보를 보면요. 19일에는 이 출입기자단 운영위를 소집해서 MBC 기자를 징계할 테니까 기자단한테 입장을 내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맞아요. 거기에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세 가지 안을 네네. 징계 안까지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뭐 출입금지도 있고요, 기자 교체도 있고요, 이런 것들인데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는 가벽을 설치해서 취재를 못하게 했고요, 그러니까 안 보이게 했고요. 21일에 김영태 대외협력비서관을 책임진다면서 물러났고 사퇴하고 그러면서 도어 스태핑을 중단했단 말이죠. 그랬죠. 우리가 이 정도까지 하는데 MBC 징계를 안 해 약간 이런 뉘앙스 이런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도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을 보면요. 이게 만약에 가치 있는 소통이라고 판단한다면 여러 기자분들이 협조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 협조에는 많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도어 스태핑 다시 하고 싶으면 협조해달라. 이런 네네네. 시그널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기자단에 대한 이런 일종의 좀 대통령실의 이간 전략, 강공 전략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네. 기자단에게 약간 그래서 기자단이 입장을 안 내겠다고 했어요. 어떤 이렇게 비판적 입장을 낸 게 아니라 뭐 그런 전략이 먹힌 것 아니냐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용건님, 그 지난 그 아세안 순방 당시에 전용기에서 이제 간담회는 없었고
오히려 이제 CBS와 채널A 기자 2명만 따로 불러서 1시간쯤 이제 대통령이 대화를 나눴는데 그렇습니다. 사적인 대화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 이 CBS가 보도 개입 논란이 벌어졌다. 이건 어떤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공교롭게 시기적으로 그 논란이 터진 다음에 그러니까 전용기 안에서 사적으로 기자가 대통령과 만났다는 논란이 터진 이후에 CBS 내 외부에서 자꾸 CBS 그러니까 사측이 사장 측이 보도에 개입을 한다. 이런 의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11월 5일에는 이 노컷뉴스, CBS의 노컷뉴스에서 이태원 참사 당일 이 경찰들이 관저 경비를 하다가 참사 대비에 부족함을 보이고 말았다. 이런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 이 내용 일부에 대해서 CBS 김진호 사장이 직접 일부 내용의 삭제를 요청했고 그래서 삭제가 됐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CBS 기자들이 반발을 했어요. 성명을 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요. 또 9월 달에는 좀 된 얘기긴 한데 현재 대통령실을 출입하고 있는 기자가 이미 CBS 노컷뉴스 홈페이지에 게재된 영상 콘텐츠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 그 비속어 논란 있죠? 그 비속어 논란 관련된 영상 부분을 데스킹이나 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단독으로 지워버린 거예요. 이런 일도 있어서 또 이것도 편집 개입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CBS 노컷뉴스 그 영상 콘텐츠 코너 중에 이슈시계라고 인기가 그 CBS 안에서는 가장 많은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이나 허위 경력 이런 부분을 좀 집중 연재 보도하기도 했고 그래서 비판적 기조가 굉장히 강한 코너이긴 한데 이게 작년 19일부터 영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또 CBS 김진호 사장이 조금 싫다는 의견 표명을 많이 했다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들려오기 때문에 지금 CBS 내외부적으로 좀 정권과 연계된 어떤 압박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나오고 좀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의심이긴 한데 선진국의 언론들은요 경영권과 편집권이 아주 강하게 분리가 돼 있죠. 경영자는 이제 경영을 하지만 광고 영업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 예산도 관리해야 되고 하지만 이제 보도의 편집권은 기자, 방송사는 PD 이렇게 엄격하게 이제 분리되어 있는데 여기 개입하면 이제 큰일이 터지거든요. 일단 CBS 사측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 사장이 내부적으로 의견 표명한 건 누구나 회사 안에서 회의 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외압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냥 입장을 이야기했을 뿐이다. 자,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마지막 이슈는 시간이 다 가서 짧게 지금 광화문 거리 응원이 말이죠. 어제 저녁에 서울시 자문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승인이 났습니다. 이제 좀 어떤 안전 관리를 좀 강화하고 위치를 조금 바꾸는 일이 있었는데 광화문 광장은 맞고요. 경찰관 41명, 기동대 8개 배치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내일 밤입니다. 목요일 밤 10시에 우리가 이제 우루과이와 첫 대전을 하죠. 지난밤에 아르헨티나가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아주 패배한 걸 보면요.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것 같아요. 자, 우리의 경기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또 우리가 얼마나 분투할 것인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219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태원 참사만 떠올리면 너무 아픕니다. 아이유의 이름에게 듣고 싶습니다. 자, 노래 들려드리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름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아 글 써기는 그 메아리만 돌아와 그 소리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서울의 북쪽 외곽에는 병풍을 둘러친 것처럼 솟아있는 산이 있는데요. 이 산을 삼각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북한산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지요. 이 산에는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 이렇게 세 봉우리가 있기 때문에 삼각산이라 부르게 된 겁니다. 우리말 속담에 삼각산 밑에서 짠물 먹는 놈이란 것이 있습니다. 인심사나운 서울에서 먹고 살아온 놈이란 뜻으로 인색하고 매정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죠. 예로부터 서울은 인심이 야박하다 또는 까다롭고 인색하다라는 등의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요. 이와 관련된 표현들도 여럿 있습니다. 서울 깍쟁이라는 말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은 시골 사람이 서울 사람의 까다롭고 인색함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입니다. 또 서울이 낭이라니까 과천부터 긴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 인심이 야박해 마치 낭떠러지 같다는 말만 듣고 미리부터 겁을 먹는다는 뜻인데요. 비굴하게 행동하는 짓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이 낭이라고 과천부터 기어갈 건 없잖아. 일단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려보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뜻의 속담으로는 서울이 무섭다니까 남태령부터 긴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축구 대표팀의 골문을 책임졌던 골키퍼 김병지입니다. 다시 월드컵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힘든 요즘 축구를 통해 위안을 받는 월드컵이 되길. 그래서 그라운드를 뛰는 선수도 응원을 하는 우리도 행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로와 감동을 전합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특집 함께 꾸는 꿈 라디오 코멘터리 박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이야기 KBS 1라디오와 함께 해주세요. KBS 1라디오에서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 리그 한국 국가대표팀의 경기를 해설 중계합니다. 1라디오 유튜브 채널과 인터넷 라디오 콩으로도 월드컵을 만나보세요. KBS 1라디오 2022 카타르 월드컵 특집 함께 꾸는 꿈 라디오 코멘터리 박스. KBS 58분 날씨. 서쪽 지역의 하늘은 맑아졌습니다. 동쪽 지역은 아직 구름이 많이 껴서 대체로 흐리고요. 밤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높은 산지는 눈으로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렸지만 서쪽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곳이 있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먼지가 쌓이고 있어서인데요. 오늘 대전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에 머물 전망이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강릉, 대전, 광주, 제주의 낮 기온이 16도, 대구 17도, 부산 19도 등을 보이면서 어제보다 1, 2도 정도 높겠고요. 평년 기온을 2도에서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3, 4도 정도 떨어지겠고 낮 기온도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기온은 계속 내림세를 보이면서 주말에는 낮에도 꽤 쌀쌀하겠는데요. 그래도 이번 주까지는 평년 기온보다 조금 높겠지만 다음 주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아침에 영하로 내려가는 등 본격적인 초겨울 추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모레 밤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중북부 지역에 한때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4.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이틀 7만 명대로 집계된 가운데 방역당국이 동절기 추가 접종 권고 간격을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면서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박정희 전두환 정권 당시 벌어진 강제 징집과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 내리고 2,900여 명의 피해자 중 187명을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 참여가 없더라도 내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반드시 의결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경찰과 소방, 구청 관계자 등 9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입건된 피해자는 모두 17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 중단, 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물론이고요.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공방을 치열하게 이어가고 있죠. 자, 이 가운데 오늘 여당이 기존의 입장에서 좀 진전된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꽉 막혔던 협상의 물꼬가 트이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동혁입니다. 네, 자, 오늘로요,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잠정 중단한 지 사흘째. 자, 야당에서는요, 소통을 강조했던 윤 대통령이 용산으로 간 이유가 없어졌다. 언론에 대한 조치 역시 과도하다. 이런 비판을 계속 내고 있어요. 대변인께서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온 도어 스태핑이 중단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소통을 강조해 오신 것도 맞고, 그런데 저는 소통은 상호 존중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MBC 보도 이후에 여러 가지 좀 충돌 지점이 있었고, 네. 그러면서 공정한 보도 또는 언론의 취재 윤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네. 그분들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이 도어 스태핑이 중단이 됐는데요. 일단 앞으로 좀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소통 이것을 위해서 도어 스태핑이 조속히 다시 재개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재개되기를 희망하신다. 자, 윤 대통령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요,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조건이 붙어 있는 게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이게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조속히 재개를 이제 원하신다 말씀하셨으니까 재개가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이 돼야 가능하다고 보세요? 지금 매일 이렇게 진행되는 방식인데, 네네. 횟수라든지 그리고 소통이라고 하는 본래 목적 그리고 자유로운 소통이라고 하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범위 내에서 네. 필요한 정도의 어느 정도 형식은 갖추고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이렇게 진행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번 기회에 네네. 대통령실에서 검토를 해서 소통은 이어나가되 그 소통이 국민들에게 의미 있고 그리고 의미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조금 수정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수정 보완해서 조율을 거쳐서 빨리 재개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상대당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국회 다수당을 이제 점하고 있는 민주당 관련 얘기도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최근에 대장동 특혜 로비 의혹, 그런데 이제 민간 사업자 남욱 변호사가 최근 재판에서 이 대표를 좀 겨냥하는 폭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수사 때 했던 진술을 번복한 것도 있고 또 이제 내놓지 않았던 얘기를 이제 꺼내는 것도 있고. 자, 이게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재판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테니까. 네네. 남욱 변호사가 이제 왜 이렇게 좀 1년 전과 지금이 바뀌었다고 보시는지 또 신빙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답변을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저는 지금의 진술들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간에는 오히려 진실을 덮으려고 하거나 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덮어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로 진술이 이루어졌다면 네. 이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진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본인 스스로 혼자 진실을 덮기에는 이제는 벅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네. 이제서 덮으려고 했던 진실들을 하나씩 꺼집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저는 지금 뭐 이렇게 진술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가 아니라 네. 이재명 대표나 남욱 변호사의 관계, 다른 사람들의 관계, 그리고 그 이후에 수사가 진전되고 그리고 사실관계들이 밝혀지는 것에 비추어 보면 네. 남욱 변호사도 이제 나 혼자서 진실을 묻고 덮고 가는 건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생각한 네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은 감추려고 하다가 이제야 진실을 네. 이제 폭로하는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나온 남욱 변호사의 핵심 증언이 본인이 직접 이제 결정하거나 집행하거나 한 게 아니라 김만배 씨에게 전해 들은 내용 이렇게 들었다 저렇게 들었다 하는 이제 전문 증거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 되게 어렵다. 이게 이제 민주당 일각이나 또 일부 법조인들의 주장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국민들이 지금 들으시면 전문 증거가 뭔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네네. 매우 법 이론적이고 형사소송법적인 이야기인데 네. 국민들은 그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있느냐 아니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네. 그동안 진실을 말하지 않던 남욱 변호사 입에서 이것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이것이 진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재판 과정에서 전문 증거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될 것이냐 아니냐에 집중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자꾸 그런 소송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진술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너무 이렇게 기술적인 그런 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기술적인 변명이다. 자, 이재명 대표는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인 발언은 지금 좀 삼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위기 극복에 써야 할 국가 역량을 야당 파괴에 허비해 안타깝다. 이런 이제 표현이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방해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또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민생 경제를 챙기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듣고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전문 증거라서 증거 능력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 민주당 대변인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이재명 대표의 관련된 형사 사건에 대해서 네. 이건 이렇고 거기는 CCTV가 이렇고 네. 계속해서 마치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변론을 하듯이 논평을 통해서 쏟아내거나 아니면 방송에서 계속 패널로 나가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네네.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말하면서 뒤에서 뒷짐지고 있지만 결국은 민주당 모든 의원들이 나서서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 그리고 지금 예산전국이나 모든 전국에 있어서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이슈과 관련된 여러 움직임들이 있는데 네. 말로는 민생이고 지금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과연 집중이 실제로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들의 판단이 있을 것이다. 자, 이 민주당도 당 차원에서요 윤석열 정권의 조작 수사와 정적 사냥을 중단하라 이런 입장을 이제 내놓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원과 당직자들이 방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내의 상황을 보면 또 이런 보도들이 많아요. 비이재명계의 불만과 함께 이낙연 전 대표의 이제 복귀론도 좀 흘러나오고. 이 또 정당 내에 계시니까요. 여당 야당 다 이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네. 이 민주당 내부 상황은 좀 어떻게 감지하고 계세요? 민주당에서 지금은 그런 불만들이 밖으로 표출되고 있지는 않고 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단일 대오로 움직여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유동규 이렇게 남욱 변호사 같은 진실을 이야기하면서 김용, 정진상,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실제로 구속되거나 기소가 되면서 네. 그리고 그 구속영장이나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수십 차례 또는 수차례 이렇게 계속 거명이 되면서 아마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고 곧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수사가 될 거라고 하는 것들을 야당 의원들도 감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 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를 당대표로 뽑아놨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겉으로는
단일 대오로 뭉쳐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의 속내는 매우 복잡하리라고 생각하고 네.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게 보도가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예산 정국이라 내년도 예산안 네. 법정 처리 시한 보니까 9일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정말 네,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 민주당 쪽에서는 주거안정 등 복지 예산의 회복이 필요하다.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 혈세 낭비성 예산을 줄여서 그 돈을 민생 예산에 쓰도록 하자. 이런 이제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대변인도 맡고 계시지만 의원님께서 예결특위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네. 어떤 입장인가요? 오늘 또 예결 소위가 열렸습니다마는 여러 우려와는 달리 예결위에서의 소위 진행은 지금 나름대로 원만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다만 아직 상임위에서 다 예결안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 측면은 있지만 잘 진행되리라고 보여지고요. 야당이 주장하는 부분들 저희들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하려고 예결위에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만 또 야당의 국민의힘에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냥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거나 국정 과제니까 이것은 반대한다라든지 네. 그동안 검수완박에 대해서 계속 지금 시행령 통치다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제기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경찰국이나 법무부 예산에 대해서는 그냥 무작정 몇 %씩 몇십 %씩 깎아야 된다라고 네. 하기보다는 일단 예산 심사에 대해서는 그런 정치적인 쟁점들은 좀 덮어두고 민생과 그리고 국가 이 정부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앞으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서로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지금 말씀하신 법무부 또 행안부 이런 예산은 네. 조금 차치하더라도요. 네. 윤석열 정부가 좀 중요하게 발표한 지 시간이 좀 흐른 게 세제 개편안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민주당 쪽하고는 좀 많이 이 노선과 입장이 다릅니다. 네네. 그 금융투자 소득세 문제도 있고 사실은 또 종부세가 축소되느냐 마느냐도 중요한 문제고. 맞습니다. 네. 근데 이 도입 유예 여부를 두고 정부 야당사 의견이 좀 평행선인 것 같아요. 이 해결될까요? 저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건 민생의 문제고 또 종부세는 야당에서도 대선 시절에 같이 이제 공약에 참여했던 부분이고요. 금투세 관련해서도 이제 야당이 다행히 입장을 전향적으로 선회를 해서 금투세 유예에 대해서는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조건이 걸려 있는데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정부에서 0.23%에서 0.2%까지 낮추는 안을 이미 발표했는데 민주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증권세를 인하해야 된다라든지 다른 조건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세특위에서 조세 소위에서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저는 충분히 접점을 찾아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어제요 이런 언급을 했더군요. 국익 앞에는 여야가 없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자, 국회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고 국민의힘은 또 의총을 통해서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로 당론을 또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의총 분위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들은 예산안 처리하고 그리고 수사 결과를 보면서 국정조사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사실 국정조사에 문을 닫아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나 조영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또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 회동에서 그래도 우리가 빨리 뭔가를 진전을 이루어내고 진실 발견과 재발방지 대책을 원하는 국민들의 그런 욕구도 우리가 충족시켜야 되고 또 예산안이라고 하는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큰 뜻에 네. 어쨌든 공감을 해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라고 하는 전제를 떼고 예산안이 처리되면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것은 예산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정 시간 안에 처리돼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 조영 대표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의총에서는 사실은 협상 권한에 대해서는 조영 원내대표에게 이름한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 의총에서 그러한 협상 결과를 존중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공을 야당으로 이제 넘기신 거예요. 그럼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마 오늘 지금 지도부에서 여야가 이제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저희가 원하는 것은 법정 시한 안에
예산안을 마무리하는 것인데 네네. 국정조사의 전제가 예산안을 끝내고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사 과정에서 뭐 다른 쟁점들이 있어서 법정 시한을 설령 못 지킨다 하더라도 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예산안은 처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국정조사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태원 네. 참사 관련인데 어제 처음으로 유가족들의 기자회견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6가지 요구 조건 중에 이제 제일 또 첫 번째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와 후속 조치 약속 이런 대목이 있어서 네. 자 이제 여당 소속 의원이시니까 이 네. 윤석열 대통령의 좀 공식적인 사과 메시지 나올 걸로 보십니까? 뭐 국가적 이런 참사 앞에서 뭐 대통령이 무한 책임을 져야 되고 이 참사의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네네.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사과를 했지만 뭐 그 형식이 문제가 되고 그 형식이 필요하다면 대통령께서도 그러한 사과는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후속 조치할 수 있는데 이건 너무나 정부로서는 당연한 것이고 네. 재발 방지나 후속 조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점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일단 법적인 책임, 배상 책임에 관해서는 전향적으로 풀어나가겠다고 이제 밝혔는데 네. 그 이후에 어떤 법적 조치나 다른 후속 조치들은 뭐 차질 없이 해 나가리라고 보여지고 네. 그리고 나서 뭐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또 대통령실에서도 재발 방지 대책 정말 이런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네. 늘 정치적인 논쟁, 정쟁만 하다가 그냥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국조를 하든 뭘 하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좀 진짜 함께 뜻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국정조사 등 정치 현안 관련해서 지난주에는 이제 민주당 입장을 들었었고요. 이어서 오늘 국민의힘 입장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대변인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의도 정액관인데요. 오늘은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코너입니다. 자, 오늘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 진행을 돕기 위해서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뭐 대통령실 이슈가 가장 좀 이 언론 보도에서 뜨거워서 자, 먼저 이번 주 초에 딱 나왔죠. 윤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중단.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뭐 중단하는 건 잘했는데 잘했어요. 그 과정이 네네네. 좀 매끄럽지 못하지. 원래 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내셨었죠? 예, 그 우선 그 대통령실에서 또 대통령이 뭐 하는 일은 좀 잡음이 없어야 되고 네네. 국민들이 공감을 얻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이번에 그 도어스태핑을 중단한 것을 보면 첫 번째는 그 도어스태핑이 그게 무슨 참모들이 하자 그래서 한 게 아니고 네네. 대통령이 소신이고 철학이었잖아요. 본인의. 네. 예,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면서 예. 제왕적 대통령의 권위를 내려놓는 방법은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것밖에 없다. 나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못했던 네. 이 매일일 약식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예. 국민과 소통을 하겠다. 그게 뭐 기자들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국민과 소통하는 그렇죠? 자리거든요. 네, 그렇죠. 그게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하나의 그 정치 철학이 하나였거든요. 네. 근데 그걸 무슨 문화방송 기자하고 싸워갖고 그만둔다고 예. 하는 것이 납득이 잘 안 가는 거고 네. 또 두 번째는 그 문화방송 네네. 그 기자가 무슨 뭐 슬리퍼를 신었다 무슨 네. 뭐 슬리퍼 네. 팔자를 꼈다 뭐 그게 네네네. 그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 등 뒤에 이야기를 했다. 뭐 기분 네. 나쁠 수는 있겠는데 네네. 그것도 뭐 등 뒤에 고성을 질렀다. 네. 뭐가 합리적입니까? 그런 거는 뭐 기분은 나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대통령실의 기자들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 정도로 자유분방하다는 것도 뭐 또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유로 인해서 그만둘 만큼 도스태핑이라는 게 그렇게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였는가. 그게 무슨 대통령이 진심을 담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쇼처럼 된 건가. 그러게 아니라면 그 기자가 좀 뭐 기분 나쁘게 하고 버릇없게 했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만두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거는 일종의 그 권력의 오만이라고 봐야지. 오만이다. 그래요. 하긴 뭐 과거에는 한다는 건 뭐 그만둔다는 건 나 원래 그것에 대해서는 뭐 의미가 없는데 과정이 또 그러고 세 번째로 보면 그 뭐 그 도스태핑 관계하는 비서관이 뭐 사표 냈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따져놓고 보면 158명이 참사를 간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은 지금도 거기에 빳빳이 들고 다니는데 그 도스태핑에 문화방송 기자 스리퍼 신고 뭐 팔짱 끼고 하는 거 못 막았다고 그거 뭐 책임지고 사표를 낸다. 사표 낸다고 하는 그 비서관은 그 용기 있는 비서관이요. 또 양심적인 비서관이요. 내가 이거 대통령 책임지겠습니다. 이 도스태핑을 이렇게 망쳤으니까 책임지겠다. 행안부 장관이 그런 걸 본받아야지. 이런 것이 그 과정이 좀 이렇게 깨끗하게 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잡음 있는 거지. 차라리 그만둘 생각이 있었으면 좀 과정을 거쳐갖고 뭐 좀 며칠 지나서 딴 과정으로 딴 이유로 막 그만둘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야지. 대통령실의 주요한 그 행사가 방송사 기자하고 싸워가고 그만뒀다. 이건 국민들이 보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지. 명분이 좀 공색하다. 명분도 그렇고 좋은 모습. 그리고 또 그거 하나 갖고 뭐 5시간이나 참모들이 회의했다는 거 아니요. 아이고. 5시간 회의할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뭐 5시간 회의해서 나온 결론이면 대통령을 받아들이면 안 되지. 참모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대통령 눈치 봐야 되고 하니까 대통령 심기를 봐야 되니까 뭐 그만두게 하자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들어오면 대통령은 그 뭐 쓸데없는 소리 하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건 언제든 좋은 말만 듣냐. 지나가는 거니까 아이고야. 하고 말아야지. 그걸 또 참모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덜렁 받아들이면 그것도 모양이 안 좋은 거지. 그래서 또 대통령실에 이제 이 부대변인이 무엇이 악의적인가 조목조목 또 반박문을 내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은요. 조금 전에 저희가 이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마 좀 조속히 재개될 거로 본다. 근데 좀 정제된 방식으로 다듬어서 이 도스태핑 재개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좀 고모님께서는 도스태핑 재개 권하시겠습니까? 말리시겠습니까? 저는 안 권합니다. 말린다. 저는 안 이런 식으로 할 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도스태핑 할 때마다 마음 졸이는 사람이 한두 사람 아니잖아. 또 무슨 실수하나 뭐 하나. 이게 정말로 대통령의 국민과 대화를 하는데 내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그냥 하나의 일종의 행사처럼 일과를 소화하는 일정을 소화하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그건 진정성도 없고 국민에게 감동도 못 주고 또 이런 싸움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고 이렇게 그런 도스태핑 안 하는 게 낫고 한다면 뭐 한 달에 한두 번이나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 이렇게 좀 정식으로 좀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좀 제대로 좀 갖춰서 또 국민들 들을 게 있고 국민들도 그 말을 들으면 이번 주에 대통령 말을 들으니까 앞으로 뭐 어떻게 되겠다라고 짐작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국민과 대통령과의 공감이 이루어지는 도스태핑해야지 대통령이 일과를 소화하기 위한 그런 도스태핑은 의미가 없고 그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지금 장관님도 짚어주신 그 대목인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언론학적으로 보면 미국에서 얘기한 도어스태핑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갖춰놓은 저 형식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르다. 사실은 문화 자체가 아예 좀 다른 차원인 건데 대통령이 뭐 이동하는 중간이라든지 뭐 가는 길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기자들이 붙잡고 자연스럽게 질문할 수 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질문들의 내용이나 어떤 격이 구체적이다. 격의가 없이 그냥 이게 뭐 직설적으로 나가는 질문이라도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인다라는 그러니까 문화를 통칭할 때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처럼 지금 단상 만들고 거기에 모두 발언 대통령이 따로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장동혁 원내대변인 말에 따르면 그거보다 더 정제된 형태로 한다는 건데 그건 사실 도어 스태핑이 아니고 기자회견이죠. 그럴 거면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대통령도 충분히 준비를 해서 정례화해서 돌발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정리해서 왜냐하면 대통령의 돌발적인 발언을 듣겠다고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통령의 명확한 공식 입장을 듣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아침에 발언하는 걸 듣고 국민들이 정치의 흐름을 국정의 흐름을 짐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대통령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저 말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되겠다. 뭐 한번 어떻게 흘러가겠고 되게 국정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것이 돼야지 이게 맨날 기자들하고 말싸움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되겠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요즘에 좀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뭐냐면 이 최근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 전용기 탑승 배제 또는 뭐 이제 언쟁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감정적인 이제 스파크가 튀는 거죠. 근데 이제 대통령실의 반응이나 또 대통령의 육성을 들어보면 이걸 너무 크게 말씀을 하셔서 헌법 수호 때문에 안 된다. 또는 동맹 훼손 이런 거 가짜뉴스 악의적이다. 또는 뭐 이게 국익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심기불편이거나 이게 어쨌든 좀 감정적인 대립인 것 같은데 이 거시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와닿지 않는 대목도 있는가.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그 본인과 또 대통령실이 참 이상한 게 아주 작은 문제를 계속 모아갖고 큰 문제를 만들어갖고 해결한다는 게 엉뚱한 방향으로. 이 정치는 큰 문제를 쪼개서 자꾸 작게 만들어서 이걸 풀어가야 되는데 이분들은 뭐 작은 문제를 모아갖고 큰 문제를 만드는 거. 미국 비속어 논란도 그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와서 아니네 뭐 실수했다 하면 그만인데 그게 무슨 난리매냐 바이든이냐 뭐 국익이 어떻고 뭐 외교 관계 어떻고 작은 문제를 의미를 잔뜩 부여해갖고 크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진짜. 그다음에 또 뭐 동남아 가는데 무슨 그 MBC 기자 너는 저녁에 타지 마라. 그 저녁에 안 태울 이유도 뭐가 있으며 아니 그게 무슨 전용기를 안 태울 만한 그런 사안도 아니잖아요. 왜 안 태우느냐 그랬더니 국익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기자 전용기 안 태운 문제를 의미는 뭐 국익이 어떻고 뭐 외교가 어떻고 그 붙여놨죠. 또 그 이번에 저 동남아 갔다 와갖고도 그 무슨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무슨 뭐 사진 논란 사진에 무슨 조명을 했나 안 했나 조명이 있느냐 그 조명해서 뭐 어떻고 안 해서 뭐 그건 뭐 별 대세에 묻었지 않겠어요. 고발했는데 거기도 국익이 나와요. 처음부터 기자를 동행하고 기자들이 풀 취재하게 했으면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으면 기자들이 자기들 찍었으면 자기들 찍어놓고 뭐 조명했다 소리 안 날 거 아닙니까? 기자들 동행한 기자들은 배제하고 대통령실에서 사진 찍어서 돌리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또 그것도 이름을 또 뭐 거창하게 의미를 부여해갖고 그래갖고 작은 문제를 크게 의미를 부여해 놓으니까 자연적으로 엉뚱하게 큰 사단을 낼 수밖에 없잖아요. 사단이 커진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이 대통령께서 그런 설사 대통령실은 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위에 눈치만 보니까 그러나 대통령이 그런 걸 일일이 그렇게 대응하면 안 되죠. 그래서 좀 유념해 볼 게 이런 대목이에요. 윤 대통령이 어제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을 추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큰 정치를 강조하셨더라고요. 그럼 이제 사실 20세기부터 고모님은 정치를 해오셨잖아요. 대한민국 정치사를 관통하고 계시니까 좀 윤 대통령께 큰 정치 어떻게 좀 조언하고 싶으세요? 말은 큰 정치를 하고 싶다는데 아주 하는 건 아주 작은 정치만 하잖아요. 김영삼 대통령 같으면요. 뭐 제가 때부터 잘 알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인데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임무를 했으니까 아주 뭐 가깝게 지내고 하는데 김영삼 대통령 같으면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 사건 났으면 제일 먼저 이상민 장관 불러다가 자네 그만두게. 딱 공항에 갈 때 공항에 나오면 아직 그만 안 뒀냐. 이렇게 이야기할 네. 성질입니다. 그리고 총리도 죄송하지만 총리께서도 내각이 책임져야 되니까 사람이 158명 이렇게 참사가 났으니까 총리가 죄송하지만 물러나셔야 되겠다. 도의적으로 물러가십시오. 이렇게 한 게 큰 정치입니다. 큰 정치는 책임을 크게 지는 게 큰 정치예요. 위에 크게 책임질 사람들은 가만두고 말도 안 하고 밑에 실무자들만 갖고 사법 처리한다고 조사하고 난리치잖아요. 네네. 이건 큰 정치가 아니죠. 그거는 그냥 사법 체계대로 밟아 나가는 거고 그거는 경찰이나 검찰에 맡겨놓고 네네. 그러나 대통령은 국정에 책임을 지는 큰 그림에서 책임질 사람 책임지게 만들고 그렇게 해죠.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뭐 사고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태원 참사 같은 사건이 나면요. 네. 총리나 장관, 경찰청장, 서울청장 이 책임자들이 물러가기 전에 대통령께서 먼저 사과 담화문을 발표해야 됩니다. 사과 담화문을 국민 여러분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정말로 제가 이 부덕에서 이런 일이 났다. 사과드린다. 이걸 사과 담화문을 발표할 그 정도의 성격이에요. 그런데 뭐 사과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난 아직도 뭐 그런 공식적으로 사과 담화문 발표 소리를 못 들었는데 사과 이야기가 몇 번 나오긴 했는데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게 큰 정치입니다. YS인데 가서 대도무문을 정말 배우고 윤석열 대통령의 큰 정치를 배운다면 생각을 그래 크게 해야 된다. 국정을 크게. 그래요. 근데 말은 큰 정치 배운다 그러면서 하는 건 아주 뭐 작은 정치만 하니까 국민들이 공감을 안 하잖아요. 중요한 얘기가 좀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정치는 책임을 크게 지는 정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임 작가님, 이게 제가 뭔지 잘 몰라요. 대통령실 논란이 하나 또 나왔는데 지난 9월 27일에 대통령실 경호처가 한 업체와 석 달간 로봇 개 계약을 맺었다. 근데 논란이다. 로봇 개 계약이 어떤 거예요? 왜 논란이에요? 큰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작은 사안들이 지금 계속 나옵니다. 로봇 개라는 게 사실은 뭐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서 청와대 주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대한 경호를 전반적으로 좀 자동화, 자율화하겠다라는 큰 틀의 사업 중에 이제 하나로 사람이 추진이 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되어 왔던 거고요. 그걸 이제 본격화한 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의 경호 로봇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올해 이제 그 관련된 그 부수적인 수의 계약을 따냈던 업체가 알고 봤더니 과거에 이제 김건희 여사 명의로 대통령 취임식에 부부가 참석을 했던 사업가고 그 이전에는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거액의 1,000만 원의 이제 후원을 했던 사업가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게 좀 거론이 되고 있느냐면 올해는 이 사업의 규모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총액 1,800만 원이고요. 일종의 시범 운영을 하는 겁니다. 로봇 개를 2대씩 최대 4대가 이제 2교대로 돌아가는 방식. 이런 식의 운영을 하는 거는 이거는 일단 이제 렌트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건데요. 그러면 한 달에 600만 원씩 해서 남은 3개월 동안 이제 1,800만 원의 비용으로 일단 수의 계약을 맺어서 시범 운영을 한다. 그렇습니다. 이 업체가 한번 운영을 해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내년에는 이 사업이 액수가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과학 경호작전 장비 도입이라는 예산이 13억 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고요. 이 중에서 로봇 개를 구입하는 비용이 8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 쪽에서는 올해 맺은 거는 수의 계약으로 1,800만 원짜리지만 결국에는 이 업체가 한번 해봤기 때문에 내년에 이어질 수가 있는 거고. 우선권을 갖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 납품을 했다. 계약을 같이 했었다는 거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되기 때문에 사업적으로도 결국 이제 고액 후원자하고 이제 사적 인연이 있는 사람한테 사업을 밀어준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지금 대통령실과 관련해서 처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제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용산 이전에 뭐 인테리어 문제도 그렇고 한남동 관저 문제도 그렇고 몇 번 이제 요 유사한 문제들이 보도가 됐는데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모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는 그 뭐 내용 자체는 뭐 3개월간 수의 계약했다는 거니까 뭐 1,800만 주고 3개월 단 해보고 한다는 거니까 그리고 또 대통령실의 발표를 보면 아주 뭐 엄정하게 해서 뭐 실력 있는 업체 했다 그러니까 뭐 그건 그대로 믿는다 치고 문제는 그게 아니고
야당도 제기하는 것이 그렇지만 네. 대통령 주변에 관저라든지 용산의 관저라든지 뭐 대통령실 네. 보수공사라든지 뭐 이런 대통령실과 관계되는 그 모든 네. 공사 네. 돈과 관계되는 네. 그 이런 것들은 다 코바나 콘텐츠라는 김건희 여사하고다 이게 인연이 있는 걸로 예. 다 나오잖아요. 네네.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게 문제는 그렇다면 대통령실에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임기가 6개월이 지났는데 특별감찰관 임명해도 소리 못 들었거든요. 네네.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그런 것들 사전에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가족에 관계되는 것은 작은 일이라도 배제를 시켜서 네. 좀 그 대통령실 자체가 도덕성과 기강을 세우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특별감찰관도 임명 안 했잖아요. 예. 문재인 정권은 5년 내내 안 했지만 네네네. 그거 본받는 것밖에 더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로봇계 그것도 그렇고 지금까지 용산에 이전하고 나서부터 일어나는 모든 공사와 돈과 관계되는 건 전부 네. 김건희 여사 쪽하고 관계가 돼서 나오잖아요. 예. 이게 문제인 겁니다. 문제다. 이걸 대통령실에 가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 고바나 콘텐츠와 관계되는 거는 그거는 대통령 되기 이전의 문제고 대통령 된 이후에는 고바나 콘텐츠가 김건희 여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들은 대통령이 행관시키지 마라. 네네네. 이런 뭔가 원칙을 딱 세워서 기강을 잡아야지 이건 뭐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라고 권력 쥐었다고 그냥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이런 것들이 쌓여서 국민들이 불만이 누적되는 겁니다. 자, 이게 뭐 복수의 업체가 있다면 오히려 다 이제 기준 넘어서 합격한 업체라도 고액 후원금을 안 낸 업체로 오히려 선정하는 게 더 깔끔할 텐데. 그러니까 그런 걸 정리를 하려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된다니까요. 네. 특별감찰관이 그런 업무를 하는 거거든.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감찰관을 임명 안 한다고 하는 거는 어떤 오해를 살 수 있느냐. 네. 결국은 김건희 여사 쪽에서 다 해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아이고.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으니까 살 수가 있다. 그걸 철저하게 차단하려면 특별감찰관도 임명하고 가급적이면 김건희 여사와 관계된 쪽은 멀리하고 그렇게 해야 대통령실에 기가에 선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이게 참 또 가슴 아픈 이슈인데 다뤄보도록 하죠. 자, 기자회견장 어제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유족 한 분이 이제 이후에 KBS 뉴스에 출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육성을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158명과 부상자들을 모아놓고 저도 처음에 사과가 늦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들을 모아놓고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간을 만들어서 서로 위로하고 충분히 울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주세요. 영정사진도 위패도 없는 곳에다 국가꽃을 헌화하며 애도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아요. 네, 자 유족들은요 이 윤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정부나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사과를 했다 이런 입장인데 유가족 입장에서 이제 와닿지 않는다 이렇게 들려요.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저 유족의 말이 맞다고 봐요. 네. 사과를 몇 번 해도 유족들이 받아들일 만한 그런 진심이 있는 사과가 안 됐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죠. 네, 유족들을 모아놓고라도. 그렇습니다. 뭐 유족들을 모아놓고 못하면 그냥 방송에서라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과 담화문을 발표하던 진심 어린 사과를 이 세상에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나요? 국민의 목숨이 158명이나 하룻밤 사이에 행정적 잘못으로 결국은 정부의 잘못으로 정부의 미숙으로 생명을 잃었는데 마땅히 한 나라의 대통령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죠. 자, 그런데 이제 고모님도 강조하셨습니다만 유족들은 또 기자회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문책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동안 진상규명이 먼저다. 문책은 그 다음이다. 보니까 오늘 이상민 장관은 이제 전남 완도를 방문해서 이 참사와는 무관한 공식 행보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사표 내야죠. 사표를 본인이 안 내면 대통령이 사표를 받아야죠. 네. 세상에 행안부 장관이 경찰 치안의 책임자잖아요. 소방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이상민 장관은 사표를 먼저 내놓고 그러고 수리는 네네. 전체 하더라도 수습 후에 하더라도 일단 사표는 내야죠. 네. 그런데 아직까지 사표를 안 내고 버틴다고 하는 건 이거는 이거야말로 국가의 기강 문제잖아요. 이게 되면 이건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행안부 장관은 정말로 제 불찰입니다. 네. 하고 사표를 당연히 제일 먼저 냈어야죠. 이건 어떻게 들으세요? 지금이라도 내야 됩니다. 지난주 이상민 장관이 사실상 백지 사표를 낸 상황과 다르지 않다. 그건 말장난이고 백지 사표가 무슨 네. 백지 수편이 있어도 백지 사표가 어딨나요? 아 그렇죠. 처음 듣긴 했어요. 네. 백지 사표는 없다. 저는 이제 사실 고모님 말씀을 듣고 얼른 또 떠오른 게 오늘 이제 이상민 장관이 전남 완도를 방문한 거는 이제 가뭄 대책과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제 관장하는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일상적인 그 행보를 본인이 이제 시작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이상민 장관이나 정부에서 얘기해왔던 거는 사고 수습과 대책 마련을 먼저 해놓고 그 뒤에 이제 거취를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런 행보를 해버리면은 사고 수습과 대책은 이제 끝났고 장관 본인은 일상적인 업무로 복귀한다는 신호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쭉 정부에서 얘기해왔던 세월호 참사 당시에 이제 이주영 해수부 장관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당연히 먼저 이제 사표를 사임하겠다는 의지를 제출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도 사고 수습할 때까지 100일 넘는 기간 동안을 팽목항 현장에 장관이 배석을 해 있었습니다. 맞아요. 유가족들과 함께. 그러니까 그 정도가 돼야 그게 사고 수습을 위해서 장관이 총력을 기울이느라고 그만둘 시간조차 없구나라고 이제 인정을 받는 것이지 지금 하는 것처럼 이거는 이쪽은 이제 다 정리가 됐으니 나는 일상적인 업무로 복귀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줘버리면 과연 유가족들이 이걸 납득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이 정부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수습과 책임이 별개가 아니라니까요. 책임지는 게 수습이라니까요. 그러네요. 수습의 제일 첫 번째가 책임자가 먼저 물러가는 게 그게 수습의 첫 번째. 첫 단추요. 그리고 지금처럼 뭐 조사하고 특수부를 하는 거 그건 그 다음 단계고 일단 책임자가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수습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그런데 이 정부는 그건 안 하고 엉뚱한 짓만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꼬여 있는 것이다. 자 이제 당의 고문이시고 원로시니까 당의 입장도 한번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의 대응도 있는데 전날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유족들을 만났어요. 기자들에게 나도 함께 울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유족 요구가 나온 다음에는 그분들이 모든 유가족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또 이렇게 발언했거든요. 이건 당의 입장은 좀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이 실수한 거고 잘못한 거고 모든 유족을 대표하는 158명의 유족이 어떻게 다 모이나요? 10명이 모였든 30명이 모였든 유족의 이름으로 발표하고 딴 유족들이 그것에 대해 의의를 안 달면 그 유족이 대표서 있는 거죠. 다른 유족들이 와서 우리는 우리 의사 관련 없다든지 이런 의견을 표현하면 문제가 되지만은 다른 유족들이 일체 의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유족의 대표로 봐야죠. 그리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당의 대표가 말을 그렇게 하면 되나요? 사람이 생명을 앗아간 그 뼈아픈 유족들 마음에다 또 한 번 상처 주는 거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아이고 세월호 때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유가족한테 순수한 유족이라면 만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순수한 유족은 무엇인가 이런 또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당도 지금 이 용산 눈치 보다가 대통령 눈치 보느라고 당이 지금 헤맨다니까요. 오늘 이랬다 저랬다. 알겠습니다. 당이 청와대 대통령실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당은 국민의 눈치를 보고 일을 해야 된다고. 국민의 눈치를 보고 국민의 소리를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할 생각을 해야지 용산 대통령실의 기류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니까. 알겠습니다. 끝으로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이제 오늘 그 의총이 있었고요. 국민의힘 가닥이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이거 예산 처리 이제 12월 2일까지 하고 국정조사 하자 여야 합의로 잘 된 건가요? 그건 잘한 겁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최대의 관심사가 네. 예산이잖아요. 예, 그렇죠. 내년도 예산이 제때 통과가 안 되거나 예산안이 지연이 되면 윤석열 정부가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조영 대표가 그건 방향을 잘 잡은 거예요. 예. 예산안 먼저 통과해 놓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네. 그 특수본이 이제 조사도 어느 정도 끝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좋다. 국정조사 여러 가지 밀어박을 것이 있으면 네. 국정조사 하겠다는 건 받을 수밖에 없죠. 그건 아주 국민님이 지금 잘한 겁니다. 네. 그건. 알겠습니다. 네. 끝에는 이제 칭찬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이 보수의 품격 마무리할게요. 이재우 국민의힘 상임 고문 그리고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수요일 코너들이 아주 숨가쁩니다. 오늘의 마지막 코너는 사건본부인데요.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초췌해 보이시죠?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거 없고요? 아닙니다. 네. 고민 많이 하시겠죠. 요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라임 자산 운용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 검사 접대 등 여러 가지 폭로하면서 이제 한참 화제에 올랐던 인물인데 깜짝 놀란 게 지난 11일 재판 직전에 위치 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이제 전자팔찌 이걸 끊고 도주했다. 근데 이게 금방 잡을 줄 알았는데 아직 못 잡고 있어요. 이 어떤 상황입니까? 도주 상황은? 일단은 이 김봉현 전 회장의 라임 자산 운영이란 걸 먼저 이제 설명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커서 액수는 1조 한 7천억, 8천억? 1조 7천억. 전체 피해자분이 수천 분이 넘으시고요. 액수가 2조가 넘는다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인 어떤 사안은 뭐냐면 이 사람이 수원여객이라고 하는 것을 사갖고 거기에 운영자금 수백억을 횡령 그리고 스타모빌리티를 사갖고 또 400억을 횡령 향군상조를 그 자산을 해서 또 횡령 전체 한 1,100억 정도를 횡령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특경법상의 횡령으로 근데 이제 중간에 도망을 갔습니다. 네네. 도망간 것도 사실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그 현금으로 60억을 지고 가방에 현금을 넣어서 더블백이라고 표준어인지 모르겠는데요. 더플백 이렇게 하죠. 군인들이 메고 다니는 3개에 60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더플백 3개에 60억이 들어가요? 현금으로. 현금으로? 근데 그거를 지고 다니다가 허리가 다쳐서 잡혔다고 합니다. 그냥 도망 다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참 기가 막히네요. 근데 문제는 왜 그러냐. 그렇게 잡힌 후에 재판을 받다가 보석이 됐습니다. 풀려났어요. 그래서 이제 보석받고 재판이 진행 중에 11일 날 오후 3시에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오전에 도주를 한 겁니다. 결심 공판은 이제 구형을 받는 날인데 결심을 하고 선고는 그다음. 구형은 이미 선고 공판은 다음이고. 그렇죠. 구형은 받고. 그런데 이제 위치 추적 장치를 찾고 있었는데 이걸 끊고 결심 공판 전에 도주를 해버렸다. 야, 이전에도 더플백에 60억 현금을 넣고 돌아다녔다니 참 이 좀 위험하긴 했는데 그러면 팔찌를 끊고 도주를 한 이유를 좀 따져봐야 하는데. 형량이 좀 무서웠던 걸까요? 왜냐하면 같은 공범이 이종필이라고 하는 공범이 그 이름도 기억납니다. 그 바로 전에 대법원에서 3심에서 확정이 됩니다. 20년이 확정이 됩니다. 20년형. 공범인데 이 김병원이 더 주범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길 이건 분명히 자기는 적어도 더 받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게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있는 거죠. 그게 지정됐으면 빨리 그럼 경찰이 신명 확보를 해야죠. 그렇죠. 그랬는데 분명 근데 그래서 검찰에서는 보석 취소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주한 후에 취소를 받아들였어요. 의미 없잖아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형량이 상당히 30년 이상 나온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형량은 30년 이상 추정 그 정도로 공판에서 내려질 구형될 가능성이 컸다. 판결이야 25년 내리든 30년 내리든 어쨌든 김봉현이란 인물은
내가 장기 이제 교도소에 갇혀서 인생이 이제 끝나겠구나. 이런 두려움을 가졌을 수는 있겠는데 왜 신병 확보를 미리 안 했는가. 자, 그런데 가끔 성범죄자의 경우에 전자발찌 부착하잖아요. 끊고 도주했다는 사건은 가끔 봐요. 근데 전자장치 훼손하고 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두 가지 구분해 주신다. 지금 말씀이 전자팔찌입니다. 전자팔찌고. 전자팔찌를 끊고 도망가도 형량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공용 물건 훼손이고요. 전자발찌는 4대 중요 범죄. 예를 들면 성범죄나 살인 같은 그건 수용한 후에 그러니까 재판이 끝난 후에 보안 처분으로서 되는 보통 겁니다. 보통 이제 출소해도 그렇죠. 뭐 몇 년간 전자발찌 부착. 그러니까 그거는 형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직 유무죄가 확정되기 전에니까 형량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관리가 사실은 법무부에서 미약한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는 거고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전주회 의원으로부터 나온 자료입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자발찌 대상자가 522명이었었는데 그중에 14명, 2.7%죠. 이게 훼손하고 도주했다고 합니다. 3% 가깝네요. 물론 이것은 지난해 한 1.7%보다 늘어난 숫자인데 문제는 이 전자보석제도라는 것은 실제로는 전자보석이라고 하더라도 보석제도에 적용되는 사람들은 상당히 드뭅니다. 500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10개월에 걸친 거니까 이건 좀 솔직히 말하면 좀 돈 있고 변호사를 좀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여력되는 범죄자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은 도망칠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 도망칠 이유가 없죠. 근데 이 김봉현은 도망쳐서 잡혔기 때문에 사실은 전자보석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만약에 도주에 성공을 하거나 과거에도 뭐 장기 도주한 뭐 신창원 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이제 이 나쁜 사람들에게 그릇된 희망을 주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제일 걱정인데. 자, 이번이 첫 번째 도주가 아니라고 아까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그럼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 도주 가능성을 예견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검찰은 계속 그리고 다른 재판 때문에 영장 청구를 2번이나 했는데 2번이 다 기각을 했고. 왜 기각했을까요? 글쎄요. 그건 담당 판사님이. 왜 김봉현에게 너그러웠을까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 관련된 변호사 얘기도 나오고 뭐 친분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법조인하고 친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어쨌든 돈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범죄 자금이지만 상당히 비싼 로펌도 많이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이 형성되는 것도 그겁니다. 아니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뭐냐면 우리가 영화에서 나오는데 지금 벌써 열흘 넘게 못 잡고 있다 그러면 해외로 도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동료 수감자의 진술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통신영장도 기각이 됐고 이게 우리 일반인 시각에서는 왜 이러는 거지? 일부러 놔줬나? 막 심지어는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다른 경우는 통신압색 이것도 대포폰입니다. 대포폰. 본인 폰이 아니에요. 본인 명의로 폰을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김봉현의 인권을 그렇게 중시한다고 하면 김봉현의 폰은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대포폰은 영장이 안 나오는 건 거의 드뭅니다. 왜냐하면 이게 범죄 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기각됐다는 건 도대체 수사를 해본 사람이나 관련을 해본 사람은 도대체 이해를 못해요. 이건 수사관조차도 납득하기 어려운 기각이다. 왜냐 그 번호로 범이 도피를 모의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것을 적어도 열어보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안 해줬다고 하는 건 그건 도대체 이상하네요.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그 정도만도 어떤 모의가 있었는지.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 봐주기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거예요. 이 김 전 회장의 변호를 맡은 곳 법무법인 LKBN 파트너스. 그중 한 변호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 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고등학교 동문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보도가 되니까 이게 이 의혹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데 가능한 일입니까? 본인은 뭐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 변호사분은 아는 사이는 맞다. 근데 뭐 사실은 그거 관련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뭐 그런 걸 요청한 바 없다. 그러겠죠. 그렇죠. 요청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건 일반 국민의 시각으로 봐서 이건 너무 아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좀 입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사법부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도주 사건이 터진 이후에 보니까 미심쩍은 대목이 계속 나와요. 도주 사흘 전에 김봉현이 변호인들을 한꺼번에 사임시켰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사임 안 하고 계속 있으면 변호사들이 입장을 내거나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죠. 물론 변호사들에게 법적인 책임은 아니라 할지라도 네네. 왜 재판에 안 데리고 왔어? 네네. 라는 것을 분명히 재판장이 물으실 거예요. 예. 근데 그 전에 너 사임했으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변호인들이 알았나? 그런 생각하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임이 예를 들면 아이고 변호를 제대로 못해서 내가 자릅니다 이게 아니라 그 입장을 책임을 물을까 봐 배려해서 아예 사임시켜 준다. 그러면 혹시 도주 가능성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느낌은 받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상황에 대해서 다음 어떤 변론 전략을 얘기했어야 되는데 네. 그걸 안 했다고 하면은 이걸 공모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의 느낌은 왔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배 교수님에게 제일 중요한 거 여쭤볼게요. 어디 있습니까? 팔당대교라는 데 위치가 있습니다. 네네. 팔당대교에서 끊고 넘어갔기 때문에 네. 국토 거의 정중앙이고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해로 밀항했나? 예. 목포로 밀항했나? 군산으로 밀항했나? 예. 딱 중간이에요. 동해, 서해, 남해가 다 가능성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고 비행기 타고 나갔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준비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관련된 형태의 바다 밀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찰이 검토했다는 것도 엄중하다. 예. 그러면 이제 가짜 여권, 가짜 신분으로 아마 얼굴을 고치고 여러 준비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참 이게 시대의 사건으로 점점 이제 발전이 되네요. 자, 지금 현재 과거에 도움을 줬던 지인 2명 구속 수사 이루어지고 있고요. 잡을 수 있습니까? 보통 3주를 보는데요. 3주인데 못 잡으면 못 잡습니다. 지금 이제 한 절반 가까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검토를 다 해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지금 밀항선을 다 뒤져보거든요. 네. 거기서 선이 안 나오면은 지금 그냥 정지입니다. 그 정지다. 뭐 그 사이에 조카와 유심 침을 바꿨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도 빼뒀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정말 용의 주도하게 준비했지. 이게 우발적인 뭐 이제 전 오늘 처음 알았네요. 전자팔 찍고 달아나면은 그렇게 형이 약하다는 걸. 본형이 훨씬 크죠. 그냥 공용 물건 훼손한 정도다.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꼭 잡아야 되겠습니다. 범죄자들에게 나쁜 시그널을 줘선 절대 안 되겠죠. 오늘 중요한 얘기를 들었네요. 배상훈 우석대 경찰 행정학과 교수와 사건본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